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있죠. 이 주택담보대출이 우리나라 앞으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지요. 또 이 가계부채가 계속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국가가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줄었다. 가계부채가 줄었다. 이렇게 지금 금융감독위원회 측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520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 지난번에 방송에 보셨겠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통계 조작, 우리나라 통계 조작을 했다. 어떻게든지 국민들한테 지탄받지 않고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 통계를 조작한 거는요. 전에도 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통계 조작을 하게 된 거는요. 이 강도 이런 거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통계 조작하게 되면요. 이 경제 이 지표를 보는데 굉장히 신용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파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통계 조작은 정부라든가 정치권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사실대로 100%, 뭐 101% 그렇게 발표가 돼야 됩니다. 저는 좀 수치에 대해서 그런 쪽에는 좀 남달리 좀 제가 많이 공부도 했고 또 많이 좀 손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 때 줄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가계 부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계 부채를 그냥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주택에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천정부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계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건축 경기도 이제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가계부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은행 대출 받기가 그 선의의 그 사업가들이 그 주택을 짓는 건설업체에서 대출 받기가 힘들지요. 이제 그것도 이제 단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잘 되게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잘 돼. 그러나 그거를 그 정부가 잘 판단을 해서 주택이 얼마 정도가 모자라는가, 주택이 얼마 정도 지금 소요될 것인가 이런 거를 갖다 예측해서 주택을 늘리고 그다음에 주택 짓는 건설업체에다 그 대출 융자를 은행에서 해주고 융자에 가서 이제 이자를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는 이자를 높이면 쓸 사람이 많으니까 이자를 높이게 되면 은행의 수입을 많이 늘죠. 그러나 건축업자들은 그 들어가는 이자 부담이 크죠. 또 그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 그 아파트를 필요해서 매입하는 사람들은 또 그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경제 문제는
그 깡통 정치권에서 거기를 함부로 손대가지고는요, 이거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수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였다. 가계부채에 소환된 문재인 정부. 우선 역대 정부 시절에 정부에 나와 있는 그 정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노무현 정부 때는 665조 4천억, 이명박 정부 때는 963조 8천억,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1342조 5천억, 문재인 정부 때는 1862조 9천억.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데서 천억을 줄인 거죠. 1862조 8천억. 9천억인데 8천억을 천억을 줄인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520조 4천억이 늘었어요. 가계부채가 520조. 우리나라 국가 총 예산이 600조 정도 된다고 봤을 적에 가계부채가 520조가 늘었다는 건 여러분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엄청 늘은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0.17, 그러니까 1,700억이 그 소속에 이제 늘은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대 때는 200조가 늘고 200조 7천억이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298조 4천억이 늘고, 박근혜 정부 때는 378조 7천억,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껑충 2배가 늘은 거예요. 520조 4천억이 늘은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그거를 줄였다. 물론 이제 건축업자들이 건축 경기도 없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자꾸 규제하고 뭐다 보니까 대폭 줄었겠죠. 그러나 이거를 서서히 크게 그 요동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영평균 그 평균 늘어난 거 보면은요, 그 노무현 때는 7.9 저기 저 7.9%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7.7%가 늘어났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9.3%가 늘어났고, 문재인 정부 때는 6.5%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0%로 0% 됐습니다. 이 주택 경기에 이 부채가 많아지고 은행에서 금리를 높여주게 되면요, 국민들의 그 이자 그 부담이요, 그 이자 부담도 엄청나게 부담이 크지만요, 또 그 이 주택 그 매매하는 쪽에 그러니까 주택을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든가, 또는 그 주택을 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그 이자 금리가 대해서 영향이 상당히 많이 크죠. 뭐 은행에서는 이자를 높이면은 뭐 은행 수입이 많아지니까 은행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겁니다. 금융권이 국민들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수익이 많아서, 그래서 뭐 어떤 때 보면 은행의 그 중역들 간부들은 노나먹기식으로 갖다가 많이 풀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가 주택 정책을 수요 공급을 그걸 면밀히 살피면서 통계 통해서 통계 자료를 뽑는 것에 따라서 주택에 늘리고 줄이는 거, 이런 거를 상당히 유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은행 금리가 이자 부담이
너무 많지 않도록 그걸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경기는 정부의 정책과 은행 금리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리 이런 것이 잘 맞아 떨어져야 그것을 원만히 이렇게 주택 경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작년 2분기부터 1년 동안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다.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제 가계부채만 이렇게 그 줄이려고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줄이려고 하다 보면 아파트 값이 또 더 상승될 수 있고요. 물론 은행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이 있지만요. 그래서 아파트를 그 강제적으로 막 그냥 은행 금리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건설업체에서 주택 그 건축하는 걸 갖다 기피하게 되면요. 또 아파트 값만 상승됩니다. 너무 아파트 값이 상승되지 안 되잖아요. 완만히 이렇게 그 수평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향후에 또 제2의 주택 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3천억 원 증가했다. 7개월째 증가다. 전월 대비 증가폭 6조 3천억도 다시 커졌다.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증가폭은 지난 8월 6조 2천억 원으로 1년 1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가 9월 들어 반짝 축소했다. 다시 확대했다. 빚더미에 앉은 영끌족들의 부실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을 이제 만약에 아파트가 20억 가서 대출을 10억, 15억씩, 12억씩 받았다. 그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이자를 자기들 본 가지고 이자를 해결하기 어려우게 되면 아파트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되고 아파트 시세가 그 유동적으로 아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부에서 강제로 막 줄이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서서히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그걸 관찰하면서 이걸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날 적극적으로 입장에 나섰다.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가계 상환 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 수준을 대폭 웃돌고 연체율도 과거 대비 5분의 1 내지 2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근거를 제시했다. 5분의 1에서 2분의 1로 수준했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또한 가계 상환 능력은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도 44.6%로 매우 낮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제통화기금 IMF, 피치 등 해외 주요 기관의 국제기구 평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의 가계부채 통계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를 소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부 2017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 임기 동안에는 520조 4천억 원이 늘었다. 520조 4천억 원이 늘었다. 문정부 때요. 월 평균 8.7%, 연평균 6.5% 증가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문정부의 임기 마지막인 작년 1분기 말 1862조 9천억으로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 총 국가 예산의 3년치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겁니까? 1862조 9천억.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지난 4월에서 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조 7천억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갚을났던 2020년에서 2021년 9조 7천억 원의 38%,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 7조 4천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폭 줄었다는 얘기죠. 이 가계 부채에 대해서 정부는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 가계 부채가 1862조 9천억이 된다고 하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금융의 그 가계 부채가 이게 터지게 되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은행에 그만큼 기초가 단단하고 또 그 보관된 그러니까 잉여 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적립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계 부채로 인해서 은행에 문제가 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일시에 어느 시기에 일시에 얼마만큼 큰 문제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르죠. 뭐 서서히 이렇게 진행될 때는 별로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만약에 가계부채가 터졌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대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셔서 지금 현재 팔라고 내는 분도 계시고 그냥 소유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신데요. 이 아파트가 은행에서 금리를 가급적이면 좀 금리를 좀 내려줘서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던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부담이 너무 커지면 그 영끌족들이 그 매입한 아파트들 던지거든요. 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 젊은 세대에게 모두 더 확산돼 가지고 모두만 동시에 던지게 되면 아파트는 폭락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일어나면 은행에서 채권 회수하는데도 문제가 일어난다. 이게 그 덩달아 그 동조해서 이렇게 일어나기 쉽거든요.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면 주식 시장이 올라갔다가 자꾸 떨어진다, 던지잖아요.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는 예의주시해서, 그래서 원만하게 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가계부채가 1862조 9천억이나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수준 이내에서 관리 또 계속 줄이려고 하는 것을 노력한다. 다만 건전한 건설업체에서 그 은행의 그 융자 대출권이 풀리지 않으면 건축 경기가 완전히 또 이렇게 침체된다. 또 건설에서 또 도산이 또 일어난다. 건설에서 도산이 일어나면 건설회사의 건축에 들어가는 뭐 수백 가지의 그 중소기업들, 제품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또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쪽 한쪽만 키우기는 어렵지만
시장 원리에 대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가계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심찬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